네. 저는 또 이 책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란 존재는 이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항상 정답을 듣고 싶어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네. 뭐 부동산 강의 나가시잖아요. 결론은 딱 빠네. 뭐 시장 상황 이렇고 이런 리스크 있고 다 마지막 내가 듣고 싶은 거는 어디 사라고. 주식도 그럽니다. 막 설명 다 했어. 뭐 시장 이런 거 이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변동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뭐 위험 관리도 해야 되고 뭐 너무 한 방에 몰빵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합니다. 다 들어. 맞는 말이야. 마지막에 듣고 싶은 건 뭐냐. 근데 뭐 사라고 나보고. 네. 언제 뭘 사라고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확실한 걸 선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창의성은 사실은 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어찌 보게 되면 질문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 번 얘기해서는 질문을 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좋은 질문을 해야 된다. 아까 지금 이게 다 우리 가게가 셧다운이 됐을 때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었던 사람과 안 했던 사람은 물론 그 성공 여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렇죠. 예, 소위 말해서 액팅이 달라지겠죠. 행동이. 그래서 네. 이 사람이 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라는 걸 생각하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thinking보다 이 불확실하니까 액팅이 더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돈이 많이 안 들게 액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 얘기 나오는 거죠. 여기 아까 꿀벌과 파리 얘기 예. 혹시 아세요? 예. 여기 책에 나오는 그 얘기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어떤 두 개의 병에다 꿀벌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파리를 뭐 한 5마리씩 넣는다고 쳤을 때 예. 빠져나와야 살릴 예.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렇게 가둬놓으면 꿀벌들은 아래서부터 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길을 찾는데요. 그게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5마리가 딱 뭔가 이렇게 굉장히 규칙적으로 움직이면서 그런데 파리는 미친 듯이 붕붕거리면서 어디가 최고야 이러면서 막 불확실성으로 막 계속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엔 파리가 산다는 거죠. 꿀벌은 길을 찾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시도하라. 그게 엉뚱한 길이어도 되는 대로 그냥 시도를 많이 해봐라. 꿀벌 사회는 분업 사회고 대규모 조직 사회고 철저하게. 파리는 나만 잘 살면 되는 주의잖아요. 네. 나만 많이 알랐고 잘 살자. 이주의다 보니까 아마 저자가 그런 운율을 네. 파리와 네. 꿀벌을 이렇게 통해서 한 것 같은데 여기서도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다양성이에요. 이게 여기서 얘기를 하거든요.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뽑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전에도 제가 뭐 유튜브 듣는데 미국 구글을 방문했는데 착각을 했다는 거죠. 아시아인지 여기가 미국인지. 지나가는 사람 자기는 백인이나 흑인이 훨씬 많을 줄 알았는데 봤더니 아시아계 인간들이 훨씬 더 절반이나 돼. 엄청나게 섞여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개인들도 제 생각에는 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다양성은 그 창의성의 다 얘기해요. 창의성의 원천이고 그런 어떤 자극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천재들 중에는 우리가 아는 천재들 중에는 의외로 그 음악이나 미술에 죄 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자극이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뭐 우리 아인슈타인도 바이올린 잘 켰잖아요. 그 다음에 철학자들 사이에서 철학자의 철학자라고 부르는 게 비트겐슈타인. 비트겐슈타인도 그 음악에 되게 연주를 잘했어요. 이름이 음악 잘하게 생겼어요. 네. 이제 우리 개인들도 그런 자극을 스스로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회사에서는 이렇게 이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책이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양한 사람 뽑아라. 그렇지만 내가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그 다양성의 루트를 만드시는 게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 책에 나와 있지만 좀 음악이나 뭐 미술이나 뭐 영화나 연극이나 이렇게 좀 다양한 지적 자극원들, 감각적 자극원들을 하고 전문가의 그 우물에서 벗어나야 된다. 네.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내가 언제 다 공부해요? 그러니까 그런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거죠. 아니면 요즘 그런 게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온라인 상인데 그게 내 창의성을 키우는 길이다. 그러니까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고 하는데 그 자기가 생각해오고 어떤 뇌 구조나 공부해온 거에 따라서 현상을 보는 게 너무 달라서 완전 달라요. 진짜 놀랄 때 사람이 다 똑같은 것도 아닌 것 같아.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예전에 제가 게임 회사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 전 디자이너고
상대편은 프로그래머였는데요. 게임하니까 확률 계산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냥 게임인데. 그 방송국도 달라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네. 보면서 와 진짜 뇌 구조가 다르구나. 이게 어떠냐면 제가 이제 옛날 케이블 방송국에서 기자 생활할 때 얘기인데 송년회를 했어요. 장기 자랑을 해요. 딱 그럼 기자 있고 엔지니어가 있고 왜냐면 기기를 작동해야 되니까 네. 엔지니어 네. 있고 PD가 있어요. 진짜 이게 다. 이제 제작 쪽에 3명이 딱 있거든요. 장기 자랑을 해요. 누가 제일 잘 놀 것 같으세요? 기자. 기자. 다 그 생각하죠. 네. PD가 완전 잘 놀아요. PD. 게임도 안 돼요, 기자들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기자. 아니에요. 엔지니어들이 그렇게 잘 놀아요. 왜요? 술 먹고 꽂히면 한두 명 꼭 독특한 사람들이 있어요. 잘 놀아요. 기자들 어떤지 아세요? 우리 전부 다? 우리 선배들이랑 저도 그때 선배급도 뒤에 앉아가지고 다 팔짱 끼고 딱 이러고 앉아가지고 그래요. 야, 우린 누가 나가냐, 장기자랑. 야, 선배 지금 우리는 누가 하죠? 그랬더니 그럼 저 막내 내보내. 차로 가서 다 담배 피고 앉아 이러고 있어요, 형들. 저 말만 또 이것도 이거 하지. 진짜 완전 달라. 한 회사 직원인데 완전 달라요. 네. 노는 문화 자체가 달라요. 제일 재미없어요, 기자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만나봐라. 네. 네. 말씀 들으면서 이 다독다독을 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점점 그쵸. 많이 들어요. 저희는 만나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그 다양성의 어떤 감각적 그 접촉점을 네. 이렇게 사실은 매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네. 책도 좀 다양하게 이것저것 보게 네. 되고 실제 모시는 분들의 성향도 다 다르고. 네. 네. 그래서 말인데요. 김민식 PD님, 세상 제일 잘 노시는 김민식 PD님이 출연 예정이니 다독다독 항상 잘 들어주세요. 갑자기 네, 갑자기 홍보. 네. 네. 그럼 이제 계속 창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저는 이런 것도 원칙사에 창의력의 3가지 유형을 구분하라. 이 말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의력을 어떻게 구분해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첫 번째가 효율적인 창의력은 적은 비용으로 높은 성과를 내는 거고 두 번째가 지속적인 창의력은 좋은 제품을 더 좋게 개선하는 거고 세 번째 파괴적인 창의력은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제품 서비스를 만들어낸다. 예. 이런 거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게 생각하게 해서 여기에서 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찌 보면 강점을 갖고 있는 게 이런 유형의 글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거 솔직히 경영 기법으로 쓰진 않아요. 이렇게 지금 직관적으로 나누는 거죠. 어떤 그 개념 자체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효율적인 창의력은 당연히 적은 비용으로 높은 성과를 내는 것도 이 사람은 창의라고 보면 기업의 창의력. 근데 우리가 뭐 예술에 가해서는 이렇게 안 보겠죠. 예술이라는 영역으로 가면 뭐 소설을 내가 쓴다 그러면은 적은 비용으로 소설 쓰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지속적인 것 계속 개선이죠. 일본이 잘하는 거죠. 일본의 옛날 카이젠이라고 불리는 개선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파괴적 이노베이션이라는 예. 그 개념을 한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크리스텐슨 교수가 이분이 얘기했던 게 이런 이제 파괴적인 역시 요즘은 이제 게임의 게임 체인저라는 표현도 쓰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효율적인 창의력과 지속적인 창의력은 게임 체인저는 아니에요. 있는 것을 더 좋게 만들고 더 개선해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파괴적 창의력은 저자도 얘기했지만 진정으로 파괴적인 창의력은 흔치 않다. 그래서 자꾸 스티브 잡스 얘기하는 거예요. 네. 스티브 잡스 성격이 아주 나빴지만 성격이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유명하죠. 그래도 자꾸 네.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는 게 그 파괴적 혁신의 전형을 보여준 거고 어찌 보게 되면 효율적인 창의력과 지속적인 창의력을 잘 보여줬던 인물은 뭐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제 짧은 생각으로는 얼마 전에 작고하신 그 G의 잭 웰치가 아마 이런 쪽 창의력이 아닐까. 근데 스티브 잡스가 아마 세 번째 네. 창의력을 파괴적인 창의력. 이걸 좀 대변하는 인물이라면 잭 웰치가 아마 효율적인 창의력과 지속적인 창의력을 대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창의력도 그냥 뭉뚱그려서 창의력 그러면 감이 잘 안 오는데 네. 이렇게 3가지 그래도 구분을 해주니까 나는 어느 쪽에 좀 특화해서 내 창의력을 좀 개발을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해보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해 준 것도 좋았고 저는 되게 좀 재밌었던 내용이 좀 벤치마킹 하지 마라. 이 부분이 원칙 24에 있는데 1등을 따라하면 1등이 될 수 없다라는 제목이면서 핵심 내용이 디지털 시대 벤치마킹이라는 개념은
정말 썩어 문드러진 개념이다. 이런 것들은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시거든요.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해도 뭔가 벤치마킹 사례를 가져와라라는 얘기를 하니까 추진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이런 말씀도 좀 와닿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앞부분에서 그 혁신을 얘기를 하면서 슈프랭어 이 저자가 강조하는 게 중에 하나가 조직 문화예요. 문화를 바꿔야 된다라는데 사실은 이거를 그 벤치마킹을 우리가 이렇게 뭐 하지 말아야 1등할 수 있다라는 거는 참 쉽지만 사실 쉽지 않아요 이게. 그러겠죠. 네. 네.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 말하는 근데 행간의 의미는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포탈 같은 요즘 포탈이라고 안 그래요. 포탈은 표현 쓰나요? 요즘 네이버 같은 것도 포탈 쓰는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검색하는 것 중에서 인터넷이 잘 되어 있는 국가 중에 구글이 장악하지 못한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3개국 정도가 있대요. 중국 원래 막으니까. 네. 그다음 러시아. 음. 러시아는 거기 그 포털 회사가 한 뭔데 그 회사가 거의 다 먹고 있어요. 한국은 이제 뭐 네이버, 딴 데는 거의 다 구글인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이게 왜냐면 이 서비스 디지털에 기반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게 표준화가 금방 되잖아요. 글로벌리하게.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따라 해봤자 답이 안 나오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역으로.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그 어떤 비즈니스적인 그런 현장에 이런 것도 좀 고려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좀 벤치마킹을 안 한다기보다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제 생각엔 융합을 해서 예. 자기 거 하는 걸 아마 얘기하는 거지. 이게 왜냐면 인간이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말이 참 듣긴 좋은데 살면서 뭐도 좀 보고 배워서 여기 섞어서 이렇게 발전하는 게 더 맞지 않나. 네. 네. 근데 진짜 이렇게 전략적으로 궤도에 오른 기술만 빨리 흉내 내가지고 더 싸게 팍 퍼뜨리고 이런 기업도 되게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나쁘다, 훔쳤다 이런 게 아니고 약간 합법적으로 하면 약간 기법처럼 얘기하는 그게 것도 본 적.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그걸 되게 잘하는 거예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도스, MS 도스 자기 게 아니거든요. 빨리 사서 빨리 복제시켜 버려서 빨리 하죠. 그리고 윈도우도 나오기 전에 미리 발표하죠. 자기네 제품 만들고 있는데 미리 발표해. 이것도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상대방의 경쟁자들이 그럼 이게 움찔움찔 되면서 쟤네 벌써 저렇게 됐으면 마음대로 못 움직이거든요. 그런 전략도 쓰기도 했었고 일부러. 그래서 이제 요즘에 빌 게이츠가 자선가로 엄청나게 특히 최근에 이런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훨씬 그 사람의 말의 무게가 더 높아졌죠. 네. 오늘 기사 보니까는 뭐 7개 백신 회사에 저희가 수천억을 투자해가지고 같이 투자를 하겠다 내가. 그래서 이거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연구와 개발을 동시에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그 옛날에 MS를 이끌 때 한 25년 정도 제가 CEO 했던 걸로 알고 15년, 25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뭐 악마라는 표현도 있었어요. 악마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악마다. 그리고 경쟁자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그 냉혹함을 보여줘서 옛날에 우리가 그 미국에서 이제 처음으로 반독점 소송으로 분할이 된 스탠다드 오일, 존 디 록펠러, 그러니까 현대판 존 디 록펠러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해서 둘이 많이 비유를 하죠. 근데 둘 다 말년에다 기부가로 다 인생을 바꾸고서 올해 드디어 빌 게이츠는 자기가 모든 회사 손을 떼겠다 이제. 네. 그러니까 이사회에도 이사로도 참석 안 하겠다. 나 이제 기부 이 재단만 더 열심히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뭐 될 만한 제품이 있으면 남의 거도 얼른 사가지고 빨리 복제해가지고 경쟁자를 압도적으로 밀어붙여서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경영자로서는 빌 게이츠를 더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굉장히 변동성이 낮으니까. 이게 완벽한 창의력은 아닌데 말이죠. 근데 빌 게이츠도 약간 천재과예요. 그쵸. 전제. 그러니까 빌 게이츠는 논리적인 수재에 가깝고 스티브 잡스는 거의 직관적인 맞아요. 천재에 가깝고 무엇이 낫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논리적인 혁신가들도 편해요. 설명을 해주니까. 네. 직관형 사람들은 너 이것도 몰라 이러실 때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좀 창조해내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정말 파괴적인 혁신, 뭐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나 좀 드물게 가능한 일인 것 같고 세상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사업이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잘 연결해서 또는 뭐 조합해서 조금 차별점이 있는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게 좀 보다 현실적인 창의적인 예.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런 말씀을 직접적으로 책에도 하는 것 같고요. 저는 이 책에서 되게 재밌었던 게 혁신 담당자를 없애라였어요. 그러니까 담당자를 세우면 혁신 네가 해. 아. 그 사람만 하게 네, 근데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제가 낸 혁신 아이디어는 이것입니다. 그거 못해.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조직 자체를 혁신적으로 바꿔야지 혁신 담당자를 주면 그러니까 누구도 혁신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도 뭐 혁신 산업 부분을 부응하기 위한 어떤 예. 조직을 나라에 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막 효과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경영에 대해서도 혁신 팀을 만드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혁신이 이루어지고 어떤 혁신이 일어나는 공간에 어떤 클러스터 같은 생태계가 형성이 되는데 뭐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죠. 네. 그게 과연 정부에서 했느냐. 네.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그 미국의 이제 반도체 산업의 아버지들이죠. 인텔의 전신의 멤버들이 그 페어차일드 반도체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인텔을 창업한 건데 이들이 그 연구소를 만들 때 왜 글로 갔느냐. 임대료가 쌌기 때문에 간 거예요. 거기가. 근데 지금 얼마 전에 기사 난 거 보니까 이게 구글이 이제 그 실리콘밸리에서 좀 사고를 하나 이전하려고 그러니까 그 샌프란시스코 주민들이 데모하잖아요. 가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아, 오지 말라고. 네, 오지 말라고. 왜요? 주변에 너무 비싸진다고요? 왜냐하면 너무 소득차가 많으니까 거기 뭐 예를 들어서 교사, 공무원, 소방관 이런 사람들이 거기 임대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니들은 그냥 거기서 살라고. 우리 동네까지 오면 우리 동네는 너무 비싸니까 우리는 와 구글 본사가 온데 서로 유치하려고 난리겠지만 네. 거기 주민들이 데모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니들이 들어오면 니들같이 소득이 높은 애들이 우리 동네 들어오면 슈퍼마켓 비싼 거 팔 거고 다 팔고 집세도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는 유지가 안 된다. 근데 그 처음에 그게 시작이 될 때는 거기가 제일 그 쌌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신기하네요. 네. 메인 도시는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그런 그렇죠. 천재들이 거기에 거주를 못하니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이 책이. 혁신은 변방에서 시작된다. 네. 이렇게 얘기하죠. 창의성을 떠올릴 때 가장 중요한 장애물은 기업의 크기이다. 거대 기업은 스스로 성공의 희생양이 된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왔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 도시를 거점으로 생겨난 중소기업이 향후 25년 동안 빛나는 별이 되리라고 하는 징조는 점점 많아질 추세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주변부에서 이렇게 일어나서 주인공이 되고 그러면 얘가 또 딴 데가 또 주변 또 나오고 덩치가 클수록 창의적이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큰 기업을 경영하는 전문 경영인들도 되게 훌륭하신 거예요. 그런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구글 같은 경우에도 되게 자기들이 경영하다 데려오거든요. 회사가 좀 궤도에 오르면은요 제일 힘든 게 이렇게 관리할 게 많냐는 거예요. 그 실리콘밸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2인자로 얘기하는 사람이 이제 스티브 발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좀 발머란 사람이 되게 재미난 사람인데 이 빌 게이츠 친구거든요. 대학교 동기예요. 같이 포카 친구였는데 네. 이제 P&G가 이제 마케팅에 강한 회사인데 그 P&G에 있다가 프록터 앤 갬블에 있다 이 사람이 이제 스탠퍼드 대학 이제 MBA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MBA를 마치고 싶었는데 여름 방학 때 좀 자기도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일거리 찾는데 빌 게이츠가 좀 너 우리 집에 놀러 와라. 그래서 빌 게이츠 아버지가 굉장히 그 해안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딱 이렇게 봤더니 그때 빌 게이츠가 막 사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 자기 아들 친구가 데려와서 같이 밥을 먹는데 딱 보니까 스티브 발머를 보니까 부르는 거죠. 그 유명한 일화인데 빌 게이츠 불러가지고 야 쟤를 잡아. 네가 찾는 애가 바로 쟤야. 알아본 거야 아버지가. 그래서 발마를 꼬셔요. 그래서 발마가 합류를 해요. 근데 둘이 대판 싸워요. 발마가 딱 얘는 대기업에 있었으니까 이 사람은 쫙 분석을 해본 거야. 이렇게 회사 운영하면 안 돼. 직원 한 50명 더 뽑자 이런 거야. 빌 게이츠가 난리가 난 거예요. 너 나 회사 망하는 거 보고 싶냐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럼 나 안 해. 씨. 그런 거에 발머가. 빌 게이츠 아버지가 나서서 중재를 합니다. 누구 편 드느냐? 발머가 시키는 대로 해라 너는. 그래서 이제 빌 게이츠가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난 단 한 명만 리크루팅했다. 그게 바로 스티브 발머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MS 직원은 다 발머가 뽑은 거예요. 발머가 만들었네요. 재밌다. 그러니까 발머가 만나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발머를 가장 그 실리콘밸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2인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발머가 CEO가 된 다음에 많이 말아먹어 몇 개를. 뭐 노키아 인수했다 꽝대고. 네. 그다음에 그 스마트폰 나오니까 완전 무시하거든요. 발머 저거 안 팔릴 거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거 있잖아요. 이게 뭐지 이게? 아이패드 그거 나왔을 때도 발머는 저런 게 어떻게 누가 쓰냐고 저런 거. 아이폰 4개 이렇게 엮어온 거 왜 사냐고. 뭐 그렇게 하다가 다 막살 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게 아닌가 봐. 그래도 노키아 인수했다 꽝대고. 이게 발머가 이제 완전 물러나고 인도계 그 CEO가 되면서 이 사람이 클라우드에 올인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MS가 다시 확 살아나고 주가도 오르고 MS 직원들은 또 우리 사주로 다 그냥 보너스 주식으로 주잖아요. 행복해진 거지. 저 지금 현재 시가총액 1위의 기업이 해도 행복해진 거지. 우리도 MS나 살 걸 그랬어. 괜히 뭐 발머에서 알면 뭐해 나같이 주식을 사야지. 결국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네. 그 어떤 그 창의적인 인물이라 하더라도 이 어떤 나와 다른 사람들 같이 이렇게 잘 섞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잘 안 돼요. 혼자 되는 건 없어요. 이 책에서 늘 얘기하지만 협력 이런 게 창의성의 원천이지 어떻게 혼자란 건 불가능해. 네. 이렇게 해서 궁극의 차이를 만드는 사람들 재밌네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궁극의 차이. 네. 네. 좋은 파트너를 둬야겠네요. 네. 그렇죠. 네. 정말 다양한 사람들 많이 만나보고 또 사람 만나는 게 요즘 힘드니까 책이라도 조금 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 의견에 반대되는 책을 또 읽어보고 하면 굉장히 식견이 넓어진다. 네.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다양성에 대해서 좀 오늘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또 책 안에도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이제 생활하고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솔루션을 주신 것 같아요. 책 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술이 센 사람, 저하고 센 사람들은 그러면 굉장히 좋아요. 그런 분들 여러 사람 만나서 술자리만 다녀도 거기서 술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얘기가 오가는데 뭐 많이 드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죠. 지금 이 두 분은 술을 거의 안 드세요. 아예 안 하시죠. 네. 아예. 머리 아프대요. 아니 근데 다양성은 저희가 다독다독 하면서 이렇게 3 MC가 만나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직접 느끼고 또 증명해 나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네, 전혀 다른 3명이 만나가지고 시너지가 나는 거 보면 참 다양한 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훌륭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저 같은 사람은 좀 게을르고 귀찮아서 이렇게 맞추고 장소 잡고 이런 게 뭐 싫어요. 저희는 또 3명이 같이 하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혼자 하면은 이 모든 거를 해내기가 조금 유지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좋은 친구들이야. 난 내 친구들이랑 모이면 싸워. 우리 586들은 그게 문제야. 서로 주장이 너무 강해. 네. 잘 버티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우리 궁극의 차이를 만드는 사람들 이상건 상무님이 정말 좋아하는 작가 라인하르트 K 슈프랭어 이름도 독일어라 어려워요. 네, 라인하르트 아저씨. 네, 이 작가님의 작품을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상무님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 뭐 한 말씀 하실 게 있다면. 요즘 이제 갑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옛날에 아셨던 사장님이 하셨던 얘기인데 그 갑 입장에 젊어서 너무 오래 있으면 삶도 못 배우고 연구를 안 한다. 그냥 갑이 되면 와서 다 들고 오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평가는 하는 거지. 사람이 때로는 을이 돼야만 상대방이 왜 저럴까 연구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발전하는 거다. 그래서 자기는 그 직원들 뽑을 때 좋은 직장에서 갑 업무 했던 애들 일부러 안 뽑는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신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나왔던 문제 중에 이런 문장이 있어서 그거를 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짧은 문장인데 내 이익은 남을 섬기는 데서 나온다. 네. 늘 을로 살아와서 좀 갑질 좀 해보고 싶다. 섬김. 네. 네.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잘 못해요. 말만 이런 거 하고. 아, 네. 네, 진짜 저희도 저희 독자님들 섬기면서 그렇죠. 네, 네. 더 좋은 책도 더 좋은 작가님 소개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